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3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 네. 여러 그 진화 관련된 지식 자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좀 못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윈 그 턱수 많이 나시죠? 네. 이 아저씨는 일단 집안은 금수저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꽤 잘 살죠.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입니까? 금수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다윈 같은 경우는 조부가 이레즈머스 다윈도 의사고 네. 아버지도 의사고 대대로 이제 의사를 지낸 부유한 집안이고 또 엄마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 유명한 영국의 도자기 있죠. 본차이나 웨지우드. 웨지우드. 네, 엄마도 바로 그러니까 다윈의 외할아버지가 웨지우드의 창업자예요. 진짜요? 네. 그것도 재미있는 게 다윈의 부인도 웨지우드 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사촌인가 오촌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는? 뭐 지금도 가능하지. 네, 허용되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네 집안 사람이랑 또 결혼을 한 거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뭐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외조도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집안입니까? 뭐 다윈도 아버지도 의사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환경에 자라갔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윈이 평생 동안 그런 좀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렸다. 다윈이 뭐 교수대에서는 어떤 꿈을 꿨다더라.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다윈이 소심했다 이러는데 요즘 또 나온 다윈이 평생 일기를 썼고 또 이 사람은 좀 몸이 약해가지고 사람들 대중강연 이런 거는 좀 자기가 잘 안 나타났지만 네. 편지로 주로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한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편지도 뭐 거의 10,000통 이상 이제 사람들한테 모든 부탁을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 부탁을 잘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도 야, 뭐 내가 지금 연구가 필요한데 뭐 화석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교묘하게 갖고 다 받아내요. 뭐 중요한 건 뭐 요거는 몇 벌씩 이렇게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보내주면 또 편지를 써주잖아요. 정말 네가 지금 했던 게 인류 과학 발전에 넌 정말 큰 기여를 했다. 근데 조금 더 요걸 좀 다른 거 좀 더 보내주면 안 되겠니?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다윈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아주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럼 사람들이 연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재테크를 제일 자신 있다고. 재테크요? 뭘로 재테크를 해요? 철도 채권 주식 이런 데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19세기 영국이 한창 그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래서 아주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본래 장인하고 아버지에게 결혼할 때 아이고 뭐 다행히 평생 직장이 없었잖아요. 직업은 연구한다지만. 그런데 뭐 이 받은 돈을 자식한테 물려줄 때 뭐 더 엄청나게 많이 더 불려가지고 물려줬거든요. 그만큼 재테크의 귀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도 잘 부려먹고 딸은 평생 결혼 안 하고 아버지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해줬고 아들도 뭐 수학 교수인가 하고 있었는데 네. 다행히 수학을 못 하거든요. 뭐 계산 같은 거 필요하면 아들을 불러가지고 항상 시키고 그렇게 잘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지혜가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이었죠. 아니 다윈에 대한 강연하는 걸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논문을 내면은 느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윈한테 바치는 느낌이라고 이게 그 다윈의 업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다고. 이 사람이 죽어서도 남의 맞습니다. 살아서도 뭐 남의 도움을 받는데 죽어서도 계속 받고 있다고. 사실 뭐 다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대 어떤 생명과학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선구적 역할도 했고 지금도 그 아까 말씀드린 자연선택의 아이디어라는 것들이 네. 현대 유전학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태어난 건 1809년 2월 12일이거든요. 네. 링컨하고 같은 날 태어났어요.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날. 그래요? 네. 아주 큰 위인들이 동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다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죠. 2009년이 이제 다윈 탄생 200주년 해가지고 그때 행사가 컸는데 네. 그 지난 1000년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할 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조사를 했는데 1위가 구텐베르크. 다윈은 7위. 다윈은 7위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영국에서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 중에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뭘까 했는데 1위가 인터넷, 2위가 문자.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주주의는 14등, 막시즘은 27인데 역시 다윈의 진화론이 7위.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이 정도로 다윈은 이제 대단했던 거죠.
이 사람이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32년부터 5년간 비거를 타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진화의 아이디어를 딱 얻었는데 결국 그 나오기까지 책이 나오기까지는 22년간의 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은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또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다혜는 좀 경외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또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고 또 부인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니까 이 아버지와 부인들을 또 이해할 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859년도 이때 발표를 했던 건 아닌데 그 58년인가요? 그 월리스라고 유명한 분 들어보셨죠? 월리스? 네. 월리스와 그룹이? 바로 그렇죠. 그게 이제 영어는 같습니다. WLLAC니까 그 바로 그 월리스라는 사람도 좀 이 사람은 가난한 집 출신인데 청량 기사로 일을 했거든요. 네. 그 청량 기사 전 지형을 또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네. 화석들. 그렇게 하면서 이는 생물에 관심 가지고 되고 또 다인처럼 이 사람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사람도 마침 또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똑같은 거예요. 다인하고. 그래서 다인이 그때 나름 다인도 비거로 항액이라든지 지질학으로 유명했거든요. 네네. 그 다인한테 이걸 보낸 거예요. 네. 20쪽 정도의 어떤 편지를. 그 다인 읽고 완전 기겁을 한 거죠. 왜요? 제목까지 다 내하고 똑같은 것 같아. 아 진짜? 같은 시대에 동시 발견이 많이 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뉴턴이라든지 네네네네네. 라이프니즈도 그 미부적 분학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는데 이제 다인의 친구들하고 라이엘이라는 다인의 지질학자 이런 사람들이 너 어차피 나한테 보낸 게 있지 않느냐 옛날부터 보낸 편지하고 또 월리스 거도 같이 해가지고 일단 먼저 발표를 하자. 일단 네가 먼저 도장은 찍어라. 그 월리스 거도 같이 첨부를 해서 월리스를 무시한 건 아니고 그래서 월리스도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월리스는 뭐 나름 다인의 그거에 대해서 반박도 안 하고 다인하고 관계가 아주 좋았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그게 다인이 아까 사람이 이용 많이 해먹는데 월리스를 다인의 달이라 불렀어요. 다인즈 문. 그러니까 달은 이제 반사만 해주잖아요. 해는 다인이라면 그 정도로 그래도 자기는 아주 다인하고 관계를 끝까지 좋게 지냈고 또 다인이 사람들한테 나서는 거 싫어했잖아요. 다인을 대신해서 이제 뭐 주교들하고 한판 붙어야 되잖아요.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 했던 사람이 바로 흑설리. 흑설리라는 헉슬리? 네, 생물학자 흑설리. 흑설탕 관련. 흑슬리, 뭐 스펜스 이런 사람들인데 그 흑슬리 같은 경우는 다인의 불독이라 불렀거든요. 다인의 불독, 다인을 지킨다 이거죠. 흑슬리가 모든 논쟁에 가가지고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교하고 논쟁할 때 주교가 비웃거든요. 아, 그 인간이 원숭이하고 조상이 같다면 당신의 할아버지는 원숭이에서 나왔냐, 당신의 할머니 원숭이 쪽에 조상이냐 이런 식으로 막 비웃으니까 조롱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와 재능을 이런 식으로 과학적 발견을 폄하하고 조롱거리 삼는 그런 머리보다는 차라리 내가 원숭이를 조상으로 둔 게 더 낫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헉슬리가 그걸 했는데 흑슬리는 결국 나중에 그 손자까지 그 다인의 진화론을 나중에 유전적으로 많이 해준 거죠. 그 흑슬리 같은 경우도 다인 집안도 명문인데 그 바로 다인의 불독했던 흑슬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손자가 큰 손자가 줄리안 흑슬리라고 초대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완전히 뭐 이 사람은 문과 이과를 합친 최고의 지성으로 대접받았고 그랬죠. 바로 둘째 또 손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올더스 흑슬리 멋진 신세계. 이 소설 썼던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암울한 디스토피아에서 아주 유명한 올더스 흑슬리고 그 막내 손자는 그 앤드루 흑슬리라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어떻게 다 그래 집안 그 집안이 완전히 그 중에 한 명은 좀 망가진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흑슬리가 바로 그러니까 이런 그 집안이 이렇게 다인을 완전히 옹호했다는 거죠. 근데 흑슬리도 사실 처음에 그랬대요. 이 다인의 진화를 읽고 나서 뭐 아인슈타인을 읽고 나서는 사람들이 와 진짜 아인슈타인이 어렵잖아요. 상대적인 이론을 발견했지만 아주 소수의 몇 명은 이거 읽고 나서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거를 이 사람은 창안해서 발견했나 이랬는데 다인의 진화 종회견을 읽고 나서 흑슬리 전부 한탄했어요. 이렇게 이 생각을 왜 나는 못했을까? 나는 진짜 바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이론을 가지고 먼저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종을 딱 가지고 분류를 한 걸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여러분들 바이는 거꾸로 해버렸거든요. 현상을 먼저 본 거예요. 현상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니까 이게 딱 설명이 되는 건데 이 단순한 발상의 전환을 왜 못했을까? 기존의 틀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죠. 맨날 새로운 게 뭐 나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다이는 그럼 새로운 것부터 보자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뭐가 요거하고 요게 다르긴 한데 뭔가 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뭔가 기능이 같았을 것이다. 그 다인은 정해견의 상동기관이라고 나오죠. 날개하고 인간의 손하고 말의 앞발하고 이게 예전에는 기호는 같았다 이거. 지금은 형태나 기능이 다를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다인은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해버린 거죠.
바로 그런 아이디어들을 했는데 바로 헉슬리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했죠. 네. 그래서 결국 뭐 다인 같은 경우는 어떻든 유복한 환경 속에서 연구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뭐 빈곤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물론 뭐 천재적인 두뇌가 있어가지고 그 22년간의 차분한 이걸 통해가지고 네. 1859년 종의 기원을 딱 첫날 초판 1250부를 찍었거든요. 1250부. 네. 하루 만에 다 매진돼 버렸어요. 종이 기원이 네. 그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이슈였는 모양이죠. 그렇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과학책이 하루에 1250부 팔리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한글로 나온 현재까지 번역된 종의 기원들이 몇 종 있습니다만 좀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설서 말고는 솔직히 읽어 나가다가 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힘든 이유는 뭐예요? 그 번역이 어려워요? 일단 중력된 게 있고 일본어편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한 게 있고 다행히 문장이 너무 길다라고 해야 되나요? 한 페이지 넘어가는 문장도 있고 한 문장에 한 문장이에요? 네, 판결문처럼. 그리고 다행히 아주 화려한 문장을 쓰니까 이제 화려한 게 사실 간결한 게 읽기 좋잖아요. 요즘은 간결한 걸 좋아하는데 너무 화려하고 좀 만년체죠. 기니까 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재밌는 건 많아요.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때 소문이 난 거예요. 다행히 나름 그 당시에도 그래도 뭐 일단 어느 정도 성과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행히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온다더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번 뭘 하나 이것도 있고 그 책에 또 일장에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비둘기 지금도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비둘기 품평회나 이런 거 하면 난리도 아니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인기가 있대요. 비둘기를? 품평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들 애완견 쇼 하듯이 네네네네. 그거하고 똑같이 그만큼 인기가 있었대요. 비둘기를 그들은 집에서 키워요? 네. 집비둘기. 개량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애완견 이제 요즘 반려견이지만 그거 문화가 붐이 있고 하듯이 그 당시 다인 때는 그게 선풍적인 인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오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일장 이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사보고 해가지고 초판이 그날로 다 매진됐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도 되게 전략적이다. 머리가 좋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인이 아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든 거의 나이 50에 이제 종의 기원을 냈고 여기는 인간을 다룬 게 아니에요. 종의 기원이거든요. 그 좀 한창 시간 지나서 다시 인간의 유래에 관해서 책을 냈고 근데 아직도 우리 완벽하게 번역이 다 돼 있지는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완벽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해설을 하는 것보다 좋은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의 기원을 해설해 놓은 대만이죠. 양자오라는 사람이 이제 종의 기원을 읽다라는 그런 좋은 책도 있고 또 우리 서울대 장대익 교수와 이하예대 최재천 교수 이분들이 쓴 책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자녀들에게 그 뉴턴이 있죠. 네.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윈 같은데 특집이 몇 권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아주 일러스트레이터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읽기 참 좋습니다. 그거는 한번 반드시 권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길죠? 이게 영어 원서로 치면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죠. 영어 원서로 치면. 우리 번역본도 한 700페이지 정도. 이건 그냥 안 읽겠다고 보면 되겠다. 그치? 이거 어떻게 읽어? 왜냐면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진짜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요? 네, 문장 자체를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우리 정박님 같은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해요, 진짜. 요즘 그리고 그게 있대요.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좀 없는데 미국 같은 데는 큰 기업들의 이제 CEO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이제 가서 막 그 나라에 뭐 사업도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갈 때 정박님 같은 분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옆에 이제 1등석 옆에 딱 자리 내주고 가면서 한 10몇 시간 동안 그 나라에 관한 뭐 여러 인문학적 이야기 이런 걸 이제 딱 수업을 받고 그 나라 가서 뭐 무슨 협상을 한다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엄청 번데. 괜찮네. 정박님을 그 사업을 시켜야 되겠어.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요즘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잡아오겠습니다. 정박님 거기 여행 다니면서 CEO를 그럼 여자로 섭외해드려. 아니야. 그럼 사고 나서 안 돼. 이부진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거 굉장히 요즘에 뜨는 아주 돈 많이 버는 직업이래요.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CEO여도 그냥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언제부터 찾아봐. 네, 옆에서 막 들으면 또 좋잖아요.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고 기억이 잘 나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못 보는 건가? 아니,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을 한번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이제 먼저 한번 책을 한번.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번역본에는 서론하고 14개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론 포함해서 15개장 이렇게 보통 15개장으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5개 챕터.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뭐 1장 같은 경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집 비둘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집 비둘기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생물계도 사람들은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리학의 법칙으로 우주 운행되는 걸 뉴턴이 밝혔잖아요. 근데 생물계도 마찬가지로 신의 창조가 있다. 이 복잡하고 이 정교한 것들을 신이 아니고 누가 만들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다윈은 인공 선택을 아티피셜 실렉션을 제시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인력으로도 충분히 집 비둘기와 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반드시 신의 뜻이 아니더라도 인간도 이렇게 바꾸는데 왜 신은 더 그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쵸. 신이 완벽하게 만드는 거를 왜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말이죠. 육종사의 손에 의해서도 몇 세대 만에 이렇게 다양한 비둘기 종이 생겨날 수 있다면 결국 자연의 손. 수천 수만 세대를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자연의 손은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만들어내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 선택할 때 핵심이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어떤 유용한 변이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게 생존 투쟁에서 살아남을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면 이게 대물림 돼가지고 자식한테 대물림 돼서 네. 그 유사한 특징을 가진 자손이 많이 번식하게 될 것이고 자 그거를 결국 나는 자연 선택으로 부르겠다. 네. 다윈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용 조건 네 가지가 이 500페이지 되는 책은 결국 그걸 논증하는 건데 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실제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물고기 같은 경우가 한 번에 뭐 2만 마리 이렇게 알을 낳을 때.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성화가 되는 것들은 0.2%, 0.0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여튼 성체가 되기까지 성체라는 것은 이제 번식 능력을 갖춘 자란 생명체예요. 네. 성체가 되기까지보다는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는 거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체가 1세대 예를 들어 10마리라면 그렇죠. 그보다는 2세대 때는 뭐 20마리가 됐든 더 많이 낳는 50마리가 거죠. 됐든. 예, 예. 네. 실제로 살아남는 것보다는 네. 낳는 건 어떻든. 네. 자 그리고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라도 저마다 다른 형질을 가진다.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같은 종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자 우리 인간을 크게 규준할 때 나이와 남성 여성으로 규정하잖아요. 네. 나이와 남성 여성 말고도 우리는 서로 다른 특징과 그렇죠. 재주를 갖고 있다. 그게 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정상 변이가 아니고 다 변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어사전 찾아보면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변이가 베리언트라는 게 정상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다 다른데 다 정상인. 그렇죠. 남성 여성 그리고 늙고 어리고를 떠나가지고 구분될 수 있는 그게 바로 개체인 거죠. 우리가. 그게 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저마다 다른 형질을 가진다 이거죠. 돌림변이 생각이죠. 그래서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가 다른 개체보다 환경에 더 적합하다. 네. 구조 환경이 항상 바뀌니까. 자 그럴 때 그 형질 중 적어도 일부는 자손에게 전달되죠. 그 특정 유리한 자손을 더 많이 낳을 거니까. 네. 그럴 때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결국 어떤 개체군이란 말을 써요. 파퓰레이션. 이 개체군대의 형질의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될 것이고 정말 지금 말씀드린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네. 새로운 종이 성립하게 된다. 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다시 요약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애들도 이해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토마스 클슬리가 내가 이 간단한 걸 생각을 못했으니 진짜 난 그랬을 진짜 것 바보구나. 같아요. 왜 나는 이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오늘날 200만의 생명의 종들이 그 사실 지구가 뭐 한 45억 년입니까? 네, 네. 생명의 역사가 수십억 년 아닙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분화돼 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생명의 나무에 쌓여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윈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을 제시한 거죠.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이게 가지치기가 다 네. 종이 분화되지. 뿌리부터 시작해서 네, 사다리처럼 가고 피라미드처럼 가는 게 아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냥 분화돼 나왔다는 거죠. 수많은 잎사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네. 그러니까 마지막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 행성이 정해진 중력 법칙에 따라 계속 회전하는 동안 그렇게 단순했던 시작이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무수한 형태의 생명으로 진화했고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얼마나 장엄한가. 이렇게 마지막 문단을 딱 끝냈죠. 그러니까 이 무수한 시간 동안 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간의 누적을 통해서 이렇게 200만 종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경제학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거든요. 행동 경제학. 그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최준 교수님 말 맞다나 시장에 가서는 콩나물 100원을 깎으려고 그러고 두부값 가지고 흥정 뭡니까 진짜 실갱이를 하는데 집에 와서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주문을 하고 이럴 때 공정무역 커피 이런 거는 10,000원이 더 비싸도 이거 좋은 일 하니까 나는 이거 가격이 더 비싸고 품질은 같더라도 나는 공정무역 커피를 사겠다. 이렇게 자기 돈을 아낌없이 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처럼 인간의 경제 행동하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인식으로 보면 또 해석이 되거든요. 말 나온 김에 그럼 1kg 커피. 공정무역 커피 말씀 좀 하시죠. 사실 우리 1kg 커피도 공정무역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아주 적절한 그 해당 농장들마다 다 가격을 이렇게 딱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농장주 분들도 굉장히 그 우리 1kg 커피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적절한 가격도 드리긴 합니다만 사실 농장 같은 데 가서 야 이거 싼 거 좀 줘봐 뭐 이렇게 하면 그 농장주들도 그래 뭐 싼 거 주긴 주지만 그 사람 좀 얕잡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kg 커피 사장님은 일단 최고의 품질을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당 농장주 케냐의 농장주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1kg 커피 사장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이 말이 통하나요? 통역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좋은 품질의 커피를 여러분께 배달해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1kg 커피 많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참 그 좋은 행사들이나 이런 데도 많이 좀 참여를 하시고 가장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역시 그 일당백의 광고도 주면서 광고해 주신다는 거. 그렇죠. 우리 또 공개 방송에 늘 또 오셔서 커피 또 제공해 주시고 이런 1kg 커피 여러분이 많이 또 이용해 주셔야 이런 좋은 회사들이 계속 또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여러분의 선택 인위적인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커피 회사들을 안 그럼 도태됩니다. 자연 선택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1kg 커피를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숫자 1 그다음에 알파벳 kgcoffee.co.kr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일당백 저희 들어오시면 그 팟빵 게시판 공지란 있죠. 거기에 1kg 커피 홈페이지가 링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맛, 원하시는 향, 원하시는 형태 다양하게 고르실 수 있으니까 1kg 커피 꼭 앞으로도 계속 변이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이거 하나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여기서. 자, 그래서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재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종들을 이제 인위 선택을 통해서 얼마든지 종이 나올 수 있으니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수한 시간을 가진 자연이 못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장에서는 근데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변종과 구분할 수 없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개체를 뭔가 원형이 있고 변종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계속해서 모든 종에서는 변종은 변이가 생기고 이 변종이 결국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고정되어 있다. 우리 말 그대로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잖아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런 거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종은 결국 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아주 큰 개념이었죠. 지금까지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신학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창조했잖아요. 변화는 있을 수 없거든요. 서양 철학에서는 항상 보면 변화를 부정하는 흐름하고 변화를 긍정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흔히 서양 철학의 관념론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스부터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싫어했던 게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영원 불변이라고 하죠.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이제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헤라클레이토스부터 시작해서 만물 유전들 있죠. 우리는 한 번 담근 강물에 두 번 다시 똑같이 발을 담글 수 없다. 항상 바뀌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유물론으로 이어져 가지고 항상 변화한다는 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결국 그 주류가 됐던 플라톤의 어떤 그 이데아라든지 영원 불변의 사상들 이것들을 정말 경험주의적으로 깨는 거죠.
있는 현상이 봐라 지금 나는 뭐 종이 왜 생겨났는지 왜 그건 모르겠다. 종교에서는 그러면 왜 생겨났는지 있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지금 이 종이 다양하지 않느냐. 이 생명 종이 다양한데 이 생명들은 내가 보면 기원은 하나고 그것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우리 인간도 지금 앞으로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근데 변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계속 도시라는 자연에서 또다시 지금 우리가 또 경쟁하고 있잖아요. 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지죠.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유전은 안 되지만 어떤 성형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인간이 로봇으로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 뇌만 남기고 모든 건 다 로봇으로 처리 이제 기계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변화라는 것들이. 그리고 실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있어요. 나중에 지금 요즘 뭐 AI 나오니까 다들 좀 겁내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돼야 되나 그리고 기계를 정말 기계로 보느냐. 근데 재밌는 실험들이 있더라고요. 기계 네 발로 된 기계가 있거든요. 네. 뭐 동물을 네 발 동물 흉내내는 기계가 있는데 구글이 인수했다는데 그 회사를 로봇 회사인데 동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그 회사 홍보 동영상을. 그 기계 로봇이 네 발 로봇이 걸어가는데 실험 연구원이 뻥 찬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비틀비틀거리다가 또 이제 중심 잡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고. 그게 대단하다 이런 그만큼 대단하다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아 이게 대단하다라고 댓글이 달릴 줄 알았더니 전부 다 99%가 욕하는 댓글인 거예요. 기계가 왜 문제라고 왜 차냐. 왜 불쌍하냐. 불쌍하다. 감정이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존재죠. 딱 사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그렇죠.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를 단순하게 우리 대상으로 안 보고 지금 같이 뭔가를 그러면 결국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체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향후에 어떤.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지금 세계 체스 챔피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누구겠습니까? 세계 체스 알죠? 체스의 챔피언. 네, 누구겠습니까? 예전에 그 90 몇 년도에 결국 졌잖아요. 인간이 그 로봇에 졌잖아요. 네, 무슨 아르바로 하여튼 졌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딥블루한테. 자, 지금은 누가 그 체스의 챔피언. 네. 알파고? 아닙니다. 그럼요? 인간하고 같이 결합한 인공지능이 팀을 이룰 때 그게 세계 최강이에요. 아, 같이. 인공지능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팀을 합쳐가지고 딱 하는 두는 팀이 세계 최강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지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결국은 향후에 또 진화의 방향도 그렇게 좀 가지 않을까.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갈 가능성도. 그리고 AI가 등장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전문직이래요. 그러네요. 제일 첫 번째가 회계사고 그다음 두 번째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 판사들. 판사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판사는 마지막에 이 사람의 감정을 보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말로는 뉘우친다는데 이게 진짜 뉘우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알파고가 징역 5년에서 10년 할 때 요거 보고 야 얘는 조금 반성하는 것 같다 하면 징역 5년 주고 얘는 반성 말로는 저러지 반성한다 징역 10년 주는 거는 판사가 더 잘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차라리 알파고에게 맡기는 게. 과연 그럴까요? 알파고는 뭐 정관 예우도 없을 거고. 그렇죠. 표정도 읽어낼걸요 요즘에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걸 통해 눈빛 동공 반응을 통해서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 거짓말 탐지기처럼. 그 프로그래밍화까지 돼버리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네. 사실은 전 판사는 진짜 좀 인공지능이 그걸 딱 줬으면 좋겠어요. 유무죄와 그다음에 형량 이 정도는 딱 주고 대신 그 가이드라인에서 뭐 약간 위아래로 좀 조정하는 건 뭐 인간이 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잖아요. 자. 결국 이 말이 중요한 게 결국 종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분류학이라든지 옛날 플라톤식의 방식으로 종은 변하지 못한다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걸 나타나고 뭘 설명을 못 해내고 힘들어졌는데 정말 역발상을 해버린 거죠. 종구 변하는 것부터 인정하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기호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자, 결국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세계 창조의 전거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생존 경쟁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게 멜서스의 이제 인구론에서 아까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원은 그러니까 식량은 산술급수, 인구는 기하급수니까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 부족한 자원을 둘러싸고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왜 그렇게 늘지 않았냐? 물론 이제 멜서스가 1798년에 이 책을 썼는데 그때 인구가 늘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 전에는 인구가 항상 모자랐다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항상 오히려 중요했는데 산업혁명부터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멜서스는 뭐 여러 가지 인구 안 느는 이유는
뭐 사건 사고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절제를 한다. 근데 이제 멜스가 그때 본 거는 멜스는 잘 나가는 목사잖아요. 네. 기득권층이란 말이죠. 하층민들에게 책임을 돌린 거예요. 하층민들이 애를 안 낳아야 되는데 도덕적 절제를 못하고 저것도 애를 많이 낳아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네. 거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저 제3세계 황인종들이 애를 많이 낳아 이렇다. 아프리카 애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다. 이슬람 애들이 많이 낳아서 문제가 생겼다. 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나갈 수 있죠. 자, 결국 근데 어쨌든 그 개념에서 이제 다윈은 착안한 게 그렇지. 동물들도 어떤 종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안 늘고 항상 그 일정할까. 근데 그게 사자가 사슴을 많이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내부 경쟁이다. 결국은 가장 강력한 것은 결국 그 내부 자기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도태된다. 이러면서 생존 경쟁은 자연과의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동종 개체와의 경쟁이다. 그러면서 아까 뭐 결국 공가 친구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같은 개체끼리 같은 위험을 만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같은 먹이를 같이 먹고 그렇죠. 같은 지역에 살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가 한번 그때 매불쇼 가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서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이 모두 다 집중해 살기 때문에 같은 서울에서 너무나 같은 또래들이 너무 많고 같은 일자리를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네. 그럴 땐 자기 생존이 먼저잖아요. 자기 생존이 먼저지 자기 복제라든지 번식보다는 내가 지금 생존하고 내가 성장하는 게 먼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윈식으로 보면 아주 설명이 되는 거죠. 다윈의 이야기 이론을 가지고도. 자, 결국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생존 진화에서 도태된다는 관념도 좀 나오고 이 번식의 역할이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결론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창조론의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이제 많이 이제 논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친히 완벽하게 설계했고 하지만 다 이런 것들 다윈도 재밌는 게 자기가 불리한 건 살짝 숨겨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창조론자들이 미싱 링크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진화가 점진이 왔는데 중간 고리가 안 보인다. 뭔가 인간에서 원숭이에서 인간 올 때 중간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럴 때 다윈이 아주 이 머리를 잘 쓰는 거죠. 기린이 목이 길 때 이 목이 긴 게 살아가는데 아주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300세대 만에 일어난다. 목 긴 기린으로 딱 모든 것들이 이제 지배적인 어떤 형질이 되는 거. 그러면 일반적인 보통 자기 어떤 생태 기관의 어떤 변화나 변이는 뭐 수천 세대에 걸치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은 300세대에 걸쳐 아주 짧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맞잖아요. 말은 되잖아요. 지금 이제 돌연 변이를 설명하는데 그때 이제 방어 논리가 짧은 세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질이 순차적으로 모든 걸 보존하고 있지 않잖아요. 좀 장기간에 된 것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몇백만 년 전에 요거였는데 100만 년 후에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는 찾아낼 수 있지만 1000년, 2000년 단위로 그 화석을 찾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딱 제시를 하니까 아주 방어를 잘하는 거죠. 다행히 아주 이 머리를 20년간 잘 쓴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설명되죠. 그게 아니고 돌연변이. 목이 긴 돌연변이들이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국 고르면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은 결국 자연 선택은 결국 생존 경쟁에 살아남아 가지고 비교적 많은 후손을 번식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서 창조론자들을 정말 이 15장 내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다 설득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도 종교 힘이 세고 정말 이 사람들이 별의별 터집을 다 잡을 텐데 내가 완벽하게 쫙 세팅을 해가지고 쫙쫙쫙 해가지고 일단 보고 어느 순간에 다윈 말이 맞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윈은 라마르크의 개념이라든지 상동기관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자연 선택이라는 것들이 동일한 내부의 개체 경쟁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 이제 라마르크와 결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용불 용설이라든지 획득 경기라고 결합을 해 가지고 뭔가 다른 종사의 경쟁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원숭이하고 사람을 비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차단을 잘했죠. 그런데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자연 선택이 아무리 다윈의 어떤 취지와 무관하게 뭐 아까 적자 생존도 나오지만 결국 강자가 약자에게 우수한 종이 우수한 인간이 열등한 인간을 다스리고 때리고 갑질하고 이런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식으로 왜곡된데 다윈의 뭐 사실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당시 영국의 어떤 사회 속에서 그런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사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으로 그 책이 1659년 나왔지만 오히려 인간들이 식민지 제국주의 지배가 가속화된 것 또한 사실 아닌가 역사적으로 그 개념으로 어떻든 간에 착안해가지고
야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고 너희들 능력 없으면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예전에 신대륙을 본인들이 침략을 하면서 한 1억 명 가까운 인디오 토착민들을 다 죽였잖아요. 아니, 어떻든 병이든 뭐든 네네. 학살이든 병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죄의식을 싹 다 씻어주는 것도 있죠. 근데 다윈 스스로는 인종주의자는 아니었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펜서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인의 대변인들이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악용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그런 게 착안해가지고 다인 진화론 사상이 들어오면서 6.1준의 서유견문록이라고 네, 우리 들어본 것 들어봤죠. 같아요. 네. 그 서유견문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간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 본래 야만 사회라는 거죠. 야만. 야만에서 이제 미개로 간다는 거죠. 미개에서 반개, 반쯤 개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화 진보가 된다. 개화 문명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좀 단계론적이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가 옛날 아니 그러니까 역사에 발전이 있는 것하고 역사가 발전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고 가족이라든지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잘 안 바뀌잖아요. 한번 구조처럼 안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고 구조처럼 한번 틀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가는 부분들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전형적으로 서구 중심주의 그럼 이래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백인종의 지배는 당연한 것이고 황인종이 열등한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의 흔히 말하는 서구 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이 여기서도 원형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이런 잘 바뀌지 않는 가족 구조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또 먹기 쉬운 게 공주 매운탕 아니겠습니까? 좀 약간 억지스러웠나? 많이 억지스러웠는데 괜찮아. 병맛 같고. 해야 되니까. 공주 매운탕입니다, 여러분. 매운탕은 공주 매운탕, 민물 새우라든지 민물개 등등해서 정말 시원하게 한번 드시고 싶다? 네, 그러면 공주 매운탕을 주문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매운탕 같은 거는 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자니까 항상 음식 뭐 해야 될지를 생각하잖아요. 매운탕은 집에서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나가서 재료 사먹든지. 손질해야지. 그런데 집에서 또 비린내도 많이 나고 막 이러는데 간편하게 뭐 양념까지 다 포장해 주시고 하니까 라면 끓이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이게. 그 끓여서 제대로 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기분에 또 진짜 좋더라고요. 네네. 자, 공주 매운탕 아이스박스에 여러분이 드시기 편하게 국물 따로, 그다음에 또 재료 따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냥 거기다 물만 타서 그냥 끓이면 됩니다. 자, 공주 매운탕 주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전화나 문자로 모두 주문이 가능하신데요. 여러분께서 받고 싶은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또 택배도 가능하고, 특히 좋은 게 여행 가실 때 매운탕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또 펜션으로도 택배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 맞춰가지고 술안주하기도 좋으니까 네네네.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 전화는 010-4910-8200번이고요. 오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연락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무 때나 설날 추석 당일에도 전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잠 못 자게 새벽 2시 집단적으로 네네. 이게 한 33,000원, 5만 원 뭐이죠? 사이즈가 두 가지 종류인데요. 소랑 대 사이즈가 발송이 되는데 소 사이즈가 2인분에 33,000원이고 대 사이즈가 4인분에 5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택배비 포함 가격이래요. 근데 우리 일당백 들으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0원 택배비를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소자는 3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거고 대 사이즈는 47,000원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저희 소자 받아서 다들 먹어봤는데 저는 한 3-4명이서 먹었는데 저도 5명 먹었습니다. 5명은 좀 저기는 술안주요. 저던데 너무 묽게 타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양념이 그 기본적으로 아주 좋아가지고 물을 저는 이제 거기서 제시한 물보다 좀 더 타도 괜찮더라고요. 졸은 상태에서 나중에 물 한 번 더 붓고 또 해서 먹어도 칼국수 살이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 전 라면 살이 넣어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전 떡국도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만 좀 먹으세요. 그만 우려 먹으세요. 공주 매운탕과 시원한 가족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시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 아까
나는 뭐 배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네. 결국 그 애초에 다인의 이론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 다인의 추종자들 에피고넨이라고 하죠. 이 추종자들이 오히려 이 다인의 아전인수를 좀 했어요. 네, 아류들이 더 아전인수를 하는 바람에 원 이론까지 공격에 빠뜨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오리엔탈리즘도 했지만 인종주의도 되고 우생학도 되고. 그 우생학하면 재밌는 게 우생학으로 유명한 사람이 골튼이잖아요. 우생학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골튼이 다인의 사촌이거든요. 그래요. 네, 프랜시스 골튼이 또 이 재밌. 근데 골튼을 이제 사람들이 우생학자가 나쁘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네. 그 골튼이 재밌는 게 대중의 지혜라는 혹시 책이 있거든요. 대중의 지혜라고. 그것도 유명한 책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골튼이 어느 날 네. 그 영국에서 그 마을에서 무슨 소 있잖아 몸무게 맞추는 그 네. 대회가 있단 말이죠. 네. 대회라기보다 사람들이 이제 축제? 예 거기 사는데 심심해서 한번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손 몸무게를 적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근접한 사람이 갔겠죠. 근데 적어낸 종이 있잖아요. 수십 장인가 수백 장을 해소해가지고 평균을 내봤거든요. 실제 손 몸무게가 거의 오차없이 거의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너무 재밌는 게 이 대중의 지혜 우리가 말하는 요즘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 네네. 단순한 이게 1+1이 2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지혜와 지성의 연결고리 이어지면 거의 어떤 진리의 근사치에 가더라. 사실 골튼이 그래 따지면 대중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초로 착안해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우생학이 잘못되면 지금 우생학은 다 이제 그 엉터리로 사실은 좀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고 있는데. 우생학이 뭔데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정영진 씨? 우성과 열성이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성이 살아남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싱가포르의 리칸유 같은 경우는 어떤 네. 정치를 택했냐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끼리 결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우수한 유전자들이 계속해서 더 아이들이 좋은 아이 낳고 좀 멍청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를 놓으면 안 된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좋은 유전자들끼리 만나면 더 안 좋은 걸로 되지 그러니까 아까 않아요? 말씀드린 네. 결국 풀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 유전자가 비슷한 유전자 있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 섞일 때 사회 환경이 변하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또 다른 환경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될지 누가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네. 유전이 안 된대요. 그래요? 예, 뭐 연구 결과로는 그렇게 밝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한 부분들이 유전이 안 된다.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사람 결혼하면 공부를 잘할 거라 하는데 꼭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강님.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실 네. 뭐 어쨌든 이 다인 같은 경우는 공격을 많이 이제 사실 오히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공격을 잘 막았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사회 진화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공격에 처하기도 하고 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유전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다인이 이론이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유전학이 되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미싱 링크도 설명하는 거죠. 목이 긴 기린이 뭐 300세대 그거 아니고 갑자기 돌연변이로 목이 긴 기린이 출현해가 유리하니까 후손이 갑자기 퍼져가지고 네. 금방 주류가 됐다. 새로운 어떤 종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네네. 돌연변이로 다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이타적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개체, 이타적 행동의 개체. 그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책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호주에 무슨 두더지가 있는데 이 두더지는 말이야 감시망을 보고 있는 거야. 독수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두더지가 다 도망을 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잡으면 근데 기고. 본인은 소리를 지르니까 당연히 독수리가 와서 잡아먹잖아요. 그럼 이거 설명을 못 하잖아요. 개체 수준에 설명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니 종은 어떻든 자기가 그게가 생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자기 후손을 퍼뜨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뭐냐? 쥐가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한 생존 경쟁에서 자기가 스스로 되냐 했는데 유전학으로 밑에서 다른 쥐가 발 깨문 거 아니에요? 뭐 주입시킨 거 아니야 주사바늘로?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우리가 했던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걸 딱 명쾌하게 해명을 했죠. 그거를 이제 결국 그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1953년에 제임스 왓슨하고 프랜시스 크레이기 DNA 이중 그 나선 그걸 발견했잖아요. 네. 바로 그거 착안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진화의 어떤 주체 행위자가 한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동 결정이 유전자의 명령. 우리는 유전자의 운반자에 불과하다. 기계다 이거죠. 우리는. 네. 우리가 껍데기.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껍데기고 실제 이 유전자가 내린다 이거 지시를. 그러니까 그 두더지는 자기가 죽지만 자기와 비슷한 어떤 같은 유전자들이 같은 개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유전자와 비슷한 게 몇 분의 1은 살아남잖아요. 그럼 그 살아남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유전자 입장에서는 유전자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개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본래 결혼하기 전에 자기 자식을 낳기 전에 조카들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삼촌, 고모, 이모 아주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애 딱 낳고 나서는 아무래도 조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유전적으로 아주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조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조카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조카하고 자기가 유전자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상대적으로 더 밀도가 높잖아요. 그쵸. 조카보다. 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같은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내 아이에게 사랑을 쏟는 게 유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유전자 전략으로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체 보존도 당연히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생존을 그건 당연한 거지만 유전자가 시키는 게 어쩌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애 안 낳는 게 개체 보존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돈도 아껴야 되고. 그렇죠. 여러 생존에는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자꾸 유전자가 시킨단 말이에요. 애를 낳아. 애 낳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굴복한 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유전자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잖아요, 내가. 근데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 명령을 안 하지? 내 유전자는? 그건 이제 본인이 개체 보존의 본능이 그 유전자의 명령을 조금 약간 우선했던 거지, 본인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갑자기 애가 이뻐 보이는 순간이 왔다. 그 애가 갑자기 이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유전자가 나를 시킨 거라니까. 애착 관계를 형성해 만들죠. 얘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아. 이런 느낌이 정영진 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 근데 나는 이제 개체 본능이 이제 개체 보호 본능이 뒤늦게 포텐이 터진 거지. 맨 처음에 그 DNA 말을 들었다가 안 되겠어. 나 혼자 살아야 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우리 진화에 여기 종합기현은 나옵니다만 진화에 자연 선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중요하죠. 뭐지? 우리가 결국 자연 선택은 생존 경쟁.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개체는 결국 아까 생존 경쟁을 통해서 교배를 해서 퍼뜨려야 되잖아요. 바로 성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성 선택. 섹슈얼 실렉션. 그런 게 나와요? 네, 나오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아무리 그러니까 내가 생존 경쟁의 최강자예요. 네. 다 물리치고 살아남았어. 근데 메이팅, 교배, 짝짓기를 못하면 진화 측면에서는 자손을 그걸 못 남기면 그쵸, 실패한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화의 원동력은 바로 자연 선택도 있지만 성 선택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좀 다루고 있는 거죠. 네. 결국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 선택을 보완하는 정도로 봤거든요. 사실 개체 생존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 자연 선택은 좀 보완하다 이렇게 했는데 종이견 사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수컷은 경쟁하고 암컷은 선택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컷은 경쟁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지향하는 거죠. 이 성 선택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작. 얼마나 꼴이 아름답게 합니까? 그쵸, 그쵸. 수컷이. 그리고 본래 모든 동물 세계에서는 수컷이 수컷이 다 꾸며요. 화려하죠. 네. 사자도 그렇고. 인간만 예외거든요. 그거 나중에 그러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만 예외고 모든 동물에서는 사자 같은 경우도 2차 성징에서 갈기가 턱 나잖아요. 이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암컷 수가 더 적어요? 교배 관련해 가지고 네. 암컷이 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새끼를 베야 되고 그쵸. 그 새끼를 벤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위험에 활동을 많이 노출되고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암컷은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컷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보세요. 나중에 그 수컷과 암컷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물에서? 네. 고추? 아니요. 뭐라고 수컷과 암컷을 가르는 기준. 기준. 생식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 그럴까요? 수컷과 암컷을 가르는 가른 기준. 기준이 뭘까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모든 동물, 인간 포함한 모든 동물. 아니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생식 과정에서 네. 보다 더 큰 세포를 제공하는 게 암컷이고 보다 작은 세포를 제공하는 게 수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수컷은 발사를 하고 암컷은 수정을 해서 남다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해마 있죠, 해마. 해마는 수컷이 그 난자가 있잖아요. 암컷이 와갖고 난자를 수컷이 갖고 있는 새끼 주머니에 뿌려요. 그걸 받아서 길러요. 수컷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걸 수컷이라 하지 말고 그걸 암컷이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애를 배서 키우니까. 수컷이 그걸 받아가고. 그래 그런 거 은근히 몇 개 더 있어. 수컷이 네네네. 기르는 거. 네네. 곤충 중에서도 그러니까.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 기준이. 뭐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생식 과정에서 생식 세포가 더 큰 역할을 하고 더 큰 게 바로 암컷이에요. 암컷이고. 인간도 그래요? 보세요. 인간도 난자가 정말 게임이 안 돼, 만배 게임이 크게 안 해요. 되죠. 만배 크게.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계준을 한다는 게
단순한 염색체수를 반반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 염색체수는 반반 가져오죠. 감수분을 통해서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이지만 그 생殖세포가 성장하는 여러 가지 정보나 여건은 전부 엄마가 다 주잖아요. 모계가 주잖아요. 그게 모계 유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그래서 모계로 유전하지 부계가 유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재판 갔잖아요. 대법원에 호주제 폐지할 때 네. 그것도 이제 이 최재천 교수가 가서 증언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모계가 되는 게 맞다. 이 출계율이 모계지. 아, 최재천 교수가 거기 가서 증언했어요? 참 별일다 하시네. 호주제 빼지. 아니 호주제가 중요했죠. 그때는 뭐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암컷 입장에서는 그 생殖 과정에서 그리고 애를 키우는 양육 과정에 너무나 많은 양육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난자를 하나 만드는 것도 정자 하나 만드는 거에 100만 배 이상의 수고가 들어가요. 그렇구나. 난자는 평생 여성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00개 정도가 미리 네. 세팅이 돼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정자는 뭐 했다가 다시 또 재생된다고. 아, 그래요? 네. 정자는 이게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게 70 이후에도 임신이 가능한 이유가 아. 평생 쓸 정자를 처음에 갖고 태어나려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배가 이만큼 불러야 돼. 이 사람아 뭐 알고 얘기해.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게 왜 여자들은 이거 좀 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20대 때 뭔가 건강한 난자를 얼려놓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게 없나? 필요 없지. 아. 남자는 아니 그래도 젊을 때 좀 더 건강한 그거 해가지고 미리 정자은행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차이 없어 남자. 그래 그렇구나. 아니 술 담배 마약하고 공해 물질 노출되면 그렇게 되게 자부심 갖지 말아줘. 남자 80에도 애 낳는데 뭐. 자기 80에도 애 낳겠다는 의지야 이거 지금. 그렇죠. 근데 바로 그렇게 저렇게 번식 기회를 틈만 나면 가지겠다라고 하는 이제 수컷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컷은. 그래서 암컷이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는 내가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작이 꼬리를 하고 네. 또 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새가 발전기가 성직대가 되면 암컷을 유혹하려고 수컷 새가 몸 동작을 하고 소리를 막 구애를 하잖아요. 그 자기 생존 경쟁이 아주 불리하거든요. 포식자 잘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아, 자기 그렇죠. 위치를 알려주고. 눈에 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그런 행동이 계속 하느냐 이거죠. 당연히 이런 대로 하면 그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건 잡아먹혀갖고. 근데도 계속 하는 이유는 성선택이 있기 때문에. 자연선택을 능가하는 성선택이 있다. 네. 그래서 요즘은 통합적으로 봐요. 그거를. 이제 자연선택이 더 낫다 이런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고. 그 재밌는 게 2차 성징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날 때가 1차 성징이잖아요. 그 2차 성징에 이제 남자들은 털이 나오고 변성기. 굵어지고 네. 여자들이 이제 가슴 생리라든 가슴이 되는데 사실 2차 성징은 대부분 동물은 수컷만 있거든요. 대부분 아니 수컷한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인간에게만 2차 성징은 암컷이 크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젖가슴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래? 본래 동물들은 네. 가슴이 발정이라든지 흥분했을 때만 이게 좀 커지거든요. 근데 인간 여성의 경우는 젖가슴이 항상 흥분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진화 과정에서 그 전략인데 네. 그게 2차 성징에서 여성들이 다른 짐승과 달리 인간은 여성이 2차 성징의 특징을 좀 더 뚜렷하게 더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없는 애들도 많던데. 2차 성징. 1차 성징 그대로. 그러면 이제 인공 선택을 하면 돼요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진화를 가지고 네. 이제 뭐 바로 지금 이제 일부 일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해볼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가슴 얘기 좀만 더 하면. 왜 여자들은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걸 하시죠. 그러니까 그 가슴이 그렇게 이제 풍만한 상태로 있다는 거는 네. 언제든 나는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예전에 레비 스튜어트 하면서 네. 발전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발전기가 없어진 것 하면서 네, 그러니까 가족을 기억나네요. 형성하려면 네. 발전기를 보이면 가족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쵸. 나 지금 하고 싶어 하면 이거는 뭐 아들이고 자기 다 달려도. 뭐 남편이고 다 달려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또한 이 발전기가 없어지면 발전기 때만 남자가 먹이를 줄 수 있다. 이 임신시키려고. 그러니까 발전기를 아예 은폐해버리면 계속해서 내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고 결국 또 간단한 게 결국 말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의사를 타진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 여기서는 이제 오빠나 발정했어. 그런 말은 좀 여자가 발전했단 말은 좀 안 쓰지.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나온 김에 뭐 요거부터 해야지. 결국 2차 성징에 왜 여성이 더 네. 특징이 다른 뚜렷한지. 짐승들과 뚜렷한가 이거죠. 네. 결국 그것은 이런 거죠.
여성은 이제 결국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정을 이제 은폐하는 걸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발정을 은폐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발정을 은폐하면 교배 기회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발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수컷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좋다고 달려들 건데 이 발정국이 이제 표시가 사라져 버리면 본래 예전에는 이제 동물들을 보면 생식기 주변이 충혈된다든지 커진다든지 가슴이 이렇게가 발정기를 알려주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여성들은 이제 그 사실 발정기가 보여줘야지 교배기에는 유리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생식기가 아닌 가슴으로 내가 계속 발정 상태에 있다는 걸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가슴이 커져가지고 이런 생식기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아니 발정기가 이제 그 은폐를 해야 되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은폐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도 수컷에게는 나는 지금 뭔가 발정한 것처럼 보이게 위장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컷은 아 저 여자 나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나의 지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려고 가슴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성으로 하여금 이 젖가슴 큰 젖가슴은 아 저 여자는 지금 나랑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 2차 성징에서 여성의 어떤 젖가슴이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전부 다 지금 뽕브라들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뽕부라는 이유도 결국 보면 그 역할인 거죠. 지금 사실은 섹슈얼한 매력을 내가 끊이면 유지해 나려고 하는 게 내가 만약 가슴을 너무 안 해버리면 사람들에게 그런 나를 접근할 기회를 내가 스스로 차단한 거 똑같으니까 그렇게 은폐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비판 많이 받겠습니다만 왜요? 아니 뭐 다른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이것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꼭 다른 비판은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는 것밖에 이거밖에 이건 이제 그냥 진화적인 입장에서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다윈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 다윈 이후 다윈 네, 이후 진화 이후 심리학자, 네. 뭐 진화론자들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컷이 네. 번식에 수컷보다는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자기가 이제 딜레마에 봉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배를 한다는 건 뭐죠? 자연 선택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후손을 퍼뜨려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인간은 지금 애 한 명밖에 잘 안 낳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평생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임기 많이 해봤자 20에서 25명 이상 낳기 힘들단 말이죠. 20에서 25명. 야, 20명 나면 진짜. 매년 진짜 계속 임신 상태. 아니 하고 낳고 그렇죠, 자,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를 많이 낳으면 이걸 애를 참 순조롭게 키울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낳다 보면 애들이 좀 부실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네. 자꾸 네. 그러면 애를 적게 낳아가지고 더 잘 키우는 게 좋은 전략이긴데 네. 문제는 그러다 보면 너무 적게 낳았다 애가 사고라든지 자꾸 나와 이러면 이건 또 내가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많이도 낳아야 돼.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봉착하는 거죠. 음. 진짜 딜레마죠. 그러니까 양육 투자가 클수록 일정 생산 자손수는 떨어지게 되고 일정 생산 자손수를 많이 늘리려면 양육 투자가 이게 좀 부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제 틀었냐면 남성을 끌어들인 거다는 거죠. 응? 남성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남성을 끌어들인 파트너로 이 양육 파트너로 남성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아, 원래는 이제 암컷만 키웠었는데. 혼자 키웠는데? 네, 네, 네. 아. 아니 혼자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든 이게 가지면 아니 수컷들 중에 같이 있는 수컷이 동물에 몇 개 많이 없잖아요. 나 혼자 키울 수도 있는데.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아. 수컷을 끌어들여서 같이 양육하는 방법으로 간 게 그렇죠. 결국 그게 가족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요거 조금 설명이 빼뜨렸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를 하면서 크게 발전된 게 뭡니까? 우리가 직립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립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아주 불리해졌거든요. 직립을 하게 되면서. 자, 직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립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딱 바로 섰잖아요. 우리가 뭐 디스크도 나오고 치질도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직립을 하게 되니까 여성 입장, 아니, 남성 여성 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골반이 왜냐면 골반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이제 네, 체중을 네, 다 네, 네. 골반이 받치면 골반이 커져요. 네. 골반이 커지니까 골반도 안 커진 애들 많던데. 가슴도 안 커지고 골반도 안 커지고. 반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반증이. 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이게 확률적인 거니까. 네, 일반적인 얘기. 네. 자, 골반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강이 축소되는 거예요. 우리 배 공간들이. 이 내발할 때보다. 이게. 네네. 아. 복강이 축소되면 어떻게 되죠? 자궁이 좁아지나? 좁아지죠. 복강이 축소되니까 자궁이 좁아지죠. 아. 그러면 예전에는 여러 명 낳을 수 있죠. 예전에 돼지들도 여러 명 낳고 돼지. 아니 돼지도 새끼 인간도 예전에 뭐 운송이 또 하듯이 여러 개 낳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마리씩 네 마리씩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 명을 낳으면 태아 체형이 작아지고 네. 또 당시 환경 적응하기 쉽지가 않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어느 순간에 한 명만 난 돌연변이가 출현했을 수 있다. 이거죠. 여성이. 한 번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러니까 뭐 쌍둥이는 예외기는 하지만. 보통 출산을 하면 한 명이 낳는 게 당연한 건데 예전엔 그게 안 될 아니에요.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그러네. 명만 동물들을 낳으면 보면, 네. 내가 보호하기도 편하고 네, 얘를 네. 좀 안전하게 키우기도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거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좀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한 명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네네. 유리한 그게 특징이 변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이 나오고 결국 키운다는 것이 이제 자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결국 그런 변화들이 결국 남성이라는 조력자를 필요로 했다. 네. 특히나 이때 재밌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여성이 임신하면 체형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불러오잖아요. 네. 이 배가 불러오면 저희 집사람도 옛날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로 눕기가 힘들어지더만요. 그렇죠. 옆으로 누워야 되고. 돼요. 네. 그러면 옛날 그 원시 그 초원지대나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나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포식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배가 너무 커지고 부르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그렇죠. 부담이 되고 내가 오히려 네. 내 몸도 못 지키지만 내 태아도 못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체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뭔가 변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 양육 조건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남자라는 조력자를 찾아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건 진화상에서 아주 열세인데 남자는 조력자를 찾아내서 이거는 오히려 우세로 전환돼 버린 거죠. 남자가 딱 해가 버텨주면 오히려 지금까지 배가 불러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배가 안 불렀을 거라는 거 위장을 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배가 부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남자들은 확실히 내 아라 생각하니까 더 잘해주고 더 지켜주고 그리고 큰 배가 나오는 것들이 더 남자들로 하여금 이 가정으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보호 본능 이건 하여튼 남성 위주의 이제 지금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게 나올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임신한 여성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전략이고 실제로 어떤 남성들은 임신한 여성보다 특히 임신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성적 매력을 못 느끼고 더 이상 임신한 그 순간부터 이제 찬스가 왔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 임신한 여성이 아름답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잔데도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넣어야죠.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진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임신한 사실 별로 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고 그 남자들 입장에서 지금 확실한 내 자식이라고 단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남의 여자를 탐하는 게 좋잖아요. 남의 여자를 탐해가 특히 다른 남자 여자를 탐해가지고 뻐꾸기처럼 그래 내실을 뿌려가지고 걔가 내를 키워주면 나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부녀를 탐하는 심리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는 퍼뜨리고 싶고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남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그게 항상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엄마는 확실하잖아요. 그쵸. 모든 이게 우리가 유성생식 엄마는 내 배를 낳았으니까 뭐 누가 누군지 나는 하여튼 확실한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전략으로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은폐하고 배란을 은폐하고 발전기가 은폐되다 보니까 여자들도 모르잖아요. 임신했는지 아닌지 여자도 잘 모르잖아요. 테스트 해봐야지 알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거든요. 이 지구상의 모든 어떤 생물 중에서. 인간만 그렇게 전략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이게 사실은 이 인간종이 생존하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 선택과 성 선택이 딱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질투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내 애인지 모르니까 얘가 딴 남자한테 어쨌든 자꾸 만날 기회를 줄어들게 만들어야 내 애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쵸. 질투를 자꾸 하는 거고 여자들은 이 수컷 놈이 자꾸 딴 데 가서 씨 뿌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저 여러 자원들을 나눠줄까 봐 질투를 하고 맞아.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본래 부부 간의 성관계에서 남성의 어떤 이제 성관계 시 나오는 스퍼음의 양이 뭐 오래 한다고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할 거다라고 봤거든요. 그거 실제 일정해요. 근데 재밌는 게 부인이 미국입니다. 네. 미국 남녀 동창이잖아요. 그 동창회 가가지고 올라이트를 하고 돌아온 날 네. 다음 날 이제 남편과 부인이 어떤 섹스를 하잖아요. 네. 남성의 정자량이 40%가 늘어나요. 남편의 정자량이. 그 질투 때문에. 질투라기보다 무의식적으로 그게 하는 거죠. 아는 이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 하룻밤 사이에 다른 남자하고 정자를 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정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걸 쏟아가지고 양으로 밀어붙여 내가 40% 이상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 동창회에 온 남자들은 60% 증가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내가 씨를 뿌리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아까 말 그대로 자기 여성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제일 이제 자기가
불안한 게 네. 내가 다른 놈의 아이를 키우고 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남자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리 제도가 조계원 제도가 나온 거예요. 엑소감이라는 게 네. 항상 한 동네라든지 이런 데서 색식감이라든지 며느리감 안 고르고 다른 동네 다른 제 너머 어느 댁에 누구 최진사 댁 셋째딸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말에 왔잖아요. 어디 움직이질 못해요. 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 같은 동네에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뭐 그냥 그런 거 못하는데 다른 말은 바로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감시라는 거 집 마을 전체가 감시하는 거 여자를. 하긴 그때는 뭐 유전자 분석이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아니니까 진짜 남의 애를 키웠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조교를 하는 거죠. 그런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남자들이 결국 여자를 집에 꽁꽁 규방 묶어두는 출입을 이유가. 금지시키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절대 같이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 친아빠가 아니더라도 태어나는 순간에는 바로 앞에 있는 남자를 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아 근데 살려고. 환경적으로도 진짜 네네네. 그렇게 되기는 하니까 그래야 그 아이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네, 자기를 지금 돌봐준 사람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나를 닮은 게 검사 한번 해봐야 되나. 근데 제일 재밌는 게요. 네. 관련해서 보면 미국의 부부들 유부남 유부녀들 상대로 그런 이제 상상 조사를 해봤거든요. 상상 테스트를 해본 네. 건데 어떤 상황에서 가장 이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나. 근데 뭐 남자들은 그렇죠. 자기 이제 부인이 어떤 부인의 친구와 남자 친구와 아니면 직장 동료와 즐겁게 식사하고 이럴 때 막 분노 지수가 높아져 가요. 네. 이야기 나누고. 네. 근데 제일 이 남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게 네. 부인이 그 남자와 섹스를 하는 상상을 하면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지. 그건 당연하죠. 근데 여자들은 어떻냐면 있잖아요. 여자들도 이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어디 여행을 떠나서 섹스를 한다 이러면 여자들 분노하죠. 네. 근데 여자들이 가장 강렬한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네. 이 남자가 나랑 있기 싫어하고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고 상상할 때 남자가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 잔다는 거 그것보다 보다 더 더. 많은 분노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녀가 다른 이유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면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뭐 여자는 사실 그 어쨌든 이제 내 애는 내 애니까 누구의 씨앗이든 나의 아이니까. 그러니까 참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이제 보통 남자들은 자기 파트너가 딴 남자랑 그 인터코스를 했냐 안 했냐 삽입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제일 핵심이고 보통 여성들은 일반적으로는 그 자기 남자친구가 딴 여자를 사랑하냐 안 하냐 요거 그치, 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냐. 그 사랑했냐도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여자한테 자원을 쓰느냐는 거. 그렇죠. 바로 그것 시간과 때문에. 돈을 네. 쓰느냐. 예, 그 차이가 그 마음이 넘어갔다면 나한테 이제 돈을 안 갖다 준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렇죠. 네.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사실 모든 남성의 그래서 로망은 로망?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모든 남성의 로망 생물학적으로 네. 여러분. 모든 여성이 자기와만 교배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렘을 만들고 내명부를 만들잖아요. 왕은 독점하는 거죠. 그 최고 권력자는 독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분도 한 번에 꼭 몇 명씩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독점욕이 그렇게 발현되는 거죠. 동물적인 본능이 발현되는 거죠. 우리 생각엔 좀 이상하지만 이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렇구나라고 할 때.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네. 일부 불편한 분들은 그 언제적 옛날 얘기를 왜 지금 그렇죠. 시대에 갖다 얘기를 하느냐 자꾸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이제 분석한 사람들 걸 소개를 해드리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남성 중심적 시각일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뭐 진화론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소수설보다는 아무래도 다소설을 많이 설명할 게 가장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하고요. 네. 결국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은 말씀대로 남성이 뭐 바람 피는 게 말 그대로 유전자의 어떤 지시와 명령에 의할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남성은 결국 끝까지 제일 남성의 중요한 것은 번식 기회를 어떻게든 많이 잡아야 되고 또 문제는 다른 남성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야 진짜. 아니 유전자가 시키겠죠. 네.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가 시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너무 이런 말들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진화 심리학의 문제가 너무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현실의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좀 부조리한 것들을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이거죠. 그래서 사실 남성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뭐냐 번식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다른 남자로부터 침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성은 젊은 여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어린 여성일수록 간기간이 기니까 더 많은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린애를 택한다는 거죠. 어떤 연령대의 남성이든 무조건 어린애를 택하는 거는 딱 생식기가 시작되는 여성일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애를 낳을 수 있고 폐경기까지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사실상 또 모든 문화권에서 이건 유교 문화 기독교 문화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문화권의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한 여성의 어떤 얼굴형들이 있거든요. 얼굴형이라고 얼굴상. 눈이 크고 코가 작은 여성을 대부분 다 미인으로 선호를 해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진화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몸이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작아지고 코가 커진다고 보거든요. 아 실제로요? 네, 그렇다고 아 그래 맞아. 눈은 좀 점점 작아지는 코도 것 커진다고 같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코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인은 뭐냐 눈이 크고 코가 작은 젊다는 거죠. 한마디 어리다는 거예요. 그게 예쁘다는 게 서양 기준 이런 게 아니고 눈이 크고 코가 작다는 것은 어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어리다는 여성은 나에게 번식기를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인은 무조건 어려야 한다는 진화의 요구에 부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되고 여성은 또 마찬가지로 여성 양육 투자에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린 남자를 고집 안 하는 거죠. 어린은 아니든 자기 생식 기회는 자기는 어차피 누구든 낳으면 되니까. 그렇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능력 있는 남자. 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러다 보니까 남자는 아내가 연예인 좋아하고 뭐 팬덤 빠져 이거 신경 안 써요. 아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신경 안 써요 그런 거는. 뭐 누구 좋아하니 잠자리만 안 하면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남편은 바람 피워도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지만 네. 가정만 포기 안 하면 용서를 좀 해준다는 거죠. 여성들 입장. 가정 포기 안 하는 건 돈만 갖다 주면 용서는 좀 해줄게 이 정도. 그러니까 돈과 마음이 어느 정도만 주면 그래서 참 이게 묘한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다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보면 없고요. 그만 조심하세요 이제. 말씀 너무 조심하신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 정도는. 뭐. 그럼 조금만 우리가 더 나가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일부 다처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보면. 그렇죠. 만약에 능력 있는 수컷이라면. 맞잖아요. 근데 왜 일부 일체제냐 이거죠. 일부 다처제하면 열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정영진 씨 열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아니 거. 재밌는 게 이 전 세계 문화권을 봐도 일부 일체를 많이 하는데 저 어딥니까? 저 티베트 지역 아주 고산지대고 아주 척박한 지역은 이런 건 있어요. 일처 다부제는 있어요. 흔히 말하는 폴리엔드리가 있거든요. 폴리가미 말고. 근데 그 정말 예외적이고요. 이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일부 다처가 진화적으로 많이 맞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번식 기회를 늘린다는 건데.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왜 일부 일체 됐냐? 지금 말씀드립니다. 열받으니까. 여자들이? 아니 남자들이. 내가 목 차지하잖아요. 내 번식기를 박탈당하잖아요. 도태된 남자를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거야. 자 그럼 일부 다처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패자들이 생물학적으로 만약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몰래 저놈을 때려 죽이자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자원을 내가 우세가 다 갖고 있지만 오히려 난 죽으면 내가 생존 경쟁에서 밀려버리잖아요. 내 개체 보존의 욕구가 또 깨지잖아요. 아무리 번식도 그렇네. 좋지만 나도 지금 신진대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복제하려다가 내 신진대사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공평성의 유전자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공정함을 느끼는 거 있죠. 결국은 이런 공평한 원칙이 어긋나면 인간은 네 죽고 내 죽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왜 이런 실험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가 이겨가지고 이긴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진 사람이 그 10,000원을 나눈 몫을 나는 안 받으려 하면 둘 다 돈을 못 가진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묘한 게 있잖아요. 그래 9,000원과 1,000원을 제시하느냐 5,000원과 5,000원 제시하느냐 뭐 이럴 때 근데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선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9,000원 1,000원 해버리면 사실 합리적 관점에서 내가 1,000원 받으면 이익이잖아요.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진 공평의 유전자. 야 가위바위보가 이거 그냥 공돈인데 네가 이겼다면 네가 그래 7,000원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어. 8,000원까지도 내가 조금 하지만 9,000원 야 이건 도둑놈이야. 그냥 같이 다 죽자. 우리 나 안 받아. 너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 같이 공도 동망하자는 유전자, 공정성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겠냐? 내가 생식이 아주 열세한 조건이에요. 번식하는데. 그러면 자기 어떻게 되겠어? 나 어차피 못해. 그러면 다른 놈들 다 번식 못하게 다 그냥 같이 다 죽여버리자. 다 같이 죽자. 같이 다 테러해버리자. 이런 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바람둥이라도. 그럼 이 바람둥이는
아무래도 여성 독점하는 것보다 좀 양보를 해주고 하는 게 좋고 나는 뻐꾸기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런 공평을 유전자 가진 사람도 자기 자손을 계속 낳을 거고 그 유전자를 받는 자손이 지금 늘어났으니까 인간은 지금도 계속 공평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그 이런 유전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갈등의 근본은 세대 갈등으로 보거든요. 저는 부자 갈등, 권력 투쟁의 근본은 사실은 교체되는 거거든요. 기존 기득권과 새로운 떠오르는 신진 세력 간의 싸움이 근본적인 것 같아요. 인류 문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왕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거든요. 결국 근본적인 그게 같아요. 우리가 정치를 막 열받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진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가 구세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물리치고 그 새로운 세대의 바톤을 뭐 경쟁도 되지만 공생의 과정에서는 바톤 터치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줘버리면 얘가 제대로 왕이 돼봤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라는 격분을 일으킬 만큼의 뭔가 가혹한 트레이닝을 시켜놔야지 얘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도화로 만드는 게 선거고 여러 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존 조건을 이렇게만 따져보세요. 뭐, 야, 결혼하려면 우리 요즘 결혼정보회사들이 진화에 반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1등급 신랑은 서울법대와 의대를 나야 되고 판검사를 해야 되고 연봉이 부모님 수입은 100억은 넘어야 되고 본인 돈은 얼마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못 가는 기준들. 뭐 금메달만 따야 되고 아까 말했던 금메달만 따야 되고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고 공부는 전교 1등만 해야 되고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못 가는 애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게 사실 혁명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혁명이고 진화적으로 보면 그러면 다 같이 다 없애버려. 다 고자로 같이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잘 방지하는 것들이 이 핵심 아닌가. 그 사르트르 있지 않습니까? 장폴 사르트르 친구 중에 폴 리장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 문예평론가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젊은이들의 가장 큰 울분, 요즘 진짜 울분 사회란 말도 하지만 젊은이의 가장 큰 울분과 고민은 왜 우리와 같이 놀아야 될 우리 또래 여자애들이 젊은 친구 여자 친구들이 왜 흔히 말하는 늙은이들의 여자가 되어가지고 늙은이랑 같이 놀고 있는가. 여기에 가장 분노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분노는 사실 거기서 나오거든요. 성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자기 복제를 하고 후손을 번식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성의 독점이나 왜곡이 가장 큰 분노를 야기해요. 우리나라 학자 중에 박정희 시대 때 자기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아주 박정희 대통령을 신으로 모시다가 자기가 중학생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싫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학자가 있는데 무슨 박정희 여대생들 데리고 대통령이 뭐 밤자리가 이렇다더라. 밤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 중학생 나이에 사춘기의 나이에. 근데 그게 저는 그땐 그냥 우스갯소리 넘겼는데 이게 근본적인 사람의 그런 분노를 공평하지 않다. 왜 그 사람은 사람이 나이가 들었고 뭐 하는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는 뭐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에 맡기는데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이건 불공정하다. 이 사회는 바르지 않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게 바로 모든 권력 투쟁의 근본에는 성 독점에 대한 것들, 성 선택에 대한 것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아예 뭐 성생활은커녕 연애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의 분노 이게 좀 어느 정도 차오르다 보면 꽤 혼란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요즘 갑질하고 여러 가지 또 저번에 뭡니까?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에 여성분들을 뭐 안고 이런데 왜 사람들이 분노했냐면 아까 지금 말씀 폴 리장 말씀대로 이 뭔가 기득권자들이 우리의 몫이라면 좀 그렇죠. 우리하고 같은 파트너가 돼야 될 사람들을 제가 독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리한 같잖아요. 생식에 자기가 많이 번식할 것 같은데 못 사람이 진짜 표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세했던 자기 조건들 많은 돈과 내가 이제 회장이란 권력이 여성을 모으는데 유리했지만 공분을 사고 공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생존 경력이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세가 열세가 되고 열세가 우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다이나믹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자기의 계속 우세를 고집하고 이런 식으로 내 돈 내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돼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은 그 우리는 성선택과 자연선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건데 이것들을 지금 돈이 많다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내 돈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여자를 뭐 10명을 데리고 살든 100명 데리고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주 위험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부 다처제로 안 가겠습니다. 그치? 아니지? 공격받을 수 있어요. 다부다처로 가겠습니다. 다부다처. 자, 그래서 지금 다윈의 진화론 사실 굉장히 위대한 뭐 책이기도 하고 종이기원이라는 책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근데 뭐 다들 이렇게 그냥 숭상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진화론이 모든 걸로 다 환원을 시켜가지고 이걸로 단일화 설명한다는 건 다윈이 절대시란 거죠. 다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론이거든요. 다윈은 상대적인 걸 하는 사람이고 절대적인 이원법이라든지 이분법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진화론으로 그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이라든지 이기적 유전자로도 설명 못하는 것들, 자살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런 건 설명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이타적인 행동하는 거는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살은 다르잖아요. 그러게. 자살 유전자는 유전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살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건 그리고 동물은 자살을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인간만 자살하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동은 결국 그 에밀 디르켐이라고 세계 3대 사회학자죠.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밀 디르켐. 자살론이라는 책 보면 자살은 결국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 역량으로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인간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그 어떻게 보면 동물학적인 진화의 본능까지도 넘어설 만큼 사회 영향이 크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노미적 자살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갑자기 규범이 붕괴되고 이럴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다든지, 또 이타적 자살. 우리 내가 속한 집단이나 내가 속한 계급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한번 불살라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이타적 자살.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자살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결국은 사회적인 이유다 이거죠. 특히나 뭐 동성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생식이 어쨌든 불가능하잖아요. 생식이. 그런데도 어쨌든 뭐 예전에 뭐 일본의 소설가 시바 료타로 같은 경우는 항상 어느 문명이나 어느 사회나 동서고을 막론하고 한 10% 정도는 항상 동성애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10% 정도는. 그런 것도 그렇고. 제일 또 이해가 안 되는 행위가 입양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참 자기 본능으로 보면. 대단해. 근데 그게 어떤 사회적 위신을 높여가지고 자기가 좀 더 사회적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위신과 평판을 획득한다. 이것만 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이건 최재천 선생하고 도정일 선생이 대담이라는 책에서 나왔지만 러시아에 유로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유로집이라 해가지고 유로집이? 성스러운 바보. 홀리 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있죠. 그 대표적인 소설이 아이작 싱어라고 아주 유택의 유명한 노벨상 받은 소설가가 바보 김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나온 김필이 바보예요. 김필은 뭐야, 자기 김펠? 김펠 이름이 김펠이에요. 김펠. 근데 이제 바보인데 바보 입안처럼 이런 건데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동네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공동 애인을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김펠한테 부인을 주는 거예요.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서도 부인이 맨날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애를 낳아가지고 당신에 맞다고. 근데 김필이 다 키우고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감화를 받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바보 같아도 바보가 아닌. 그게 인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인간이란 게 유전자라든지 진화로만 설명 안 되는 그거 참 또 묘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애가 아니더라도 똑같이 키우고 절대 화를 내고 절대 책임을 묻고 안 하고 오히려 다 자기 걸로 받아들여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인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머니티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참 이게 우리가 여전히 해명 안 되고 신비의 영역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다윈의 종의 기원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저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늘 생각하는 책인데 이 책을 드디어 저희가 이제 넘겨놨고요. 이제는 다음 책은 좀 쉽게 한번 가야죠. 네, 다음 책은 근데 오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되게 긴장하면서 왔거든요, 막 오늘. 근데 종의 기원 책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렇게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도 굳이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맞아요. 쉽게 나와 있는 해설서를 굳이 뭐 읽으시려면 아니 먼저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일단 먼저 뉴턴이라는 이런 잡지에 일러스트레이션하고 같이 한번 다윈의 진화론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념을 보시고 해설을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원서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주 단계적으로 좋은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당백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